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작가와의 대화 이렇게 사회를 맡은 이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자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론가뿐만 아니라 작가들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훌륭한 작품일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작품에 다 쏟아넣고 사실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추가할 말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늘 그렇지 못한 작가들이 원래는 이런 걸 표현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이 이렇게 많은 법이죠. 그래서 사실은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그동안 우리 한국 미술사에서 쌓았던 어떤 경력이 있으신 또 작가분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에서 이렇게 딱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나온 말들은 또 역사적인 또 의미도 또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상호 보충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관에서의 이런 이야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작품을 놓지 않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막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막 잘난 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작품이 딱 옆에 이렇게 증거가 이렇게 있으면은 딱 그거에 관련된 얘기만 이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더 얘기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모든 이 미술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도화되다 보니까 작품 그 자체보다는 무슨 이렇게 페이퍼를 잘 쓴다든가 이렇게 무슨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기회를 얻는 또 그런 면모도 있어가지고 사실 작업보다 그걸 훨씬 열심히 하는 또 부류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이 또 좋은 기회를 또 가로채 가기도 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이 작품과는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 말은 작품 속에 해야 될 말은 다 있지만 그보다 말을 자기가 더 잘하면 그건 약간 사기를 치는 거고 그 작품보다 자기가 말을 못하면 그건 또 이렇게 말 안 하는 이만 못한 거가 되니까 굉장히 그래서 말과 작품은 이제 불편한 관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 공적인 소통의 장에서 자기 작품 외에 또 이렇게 작가한테 직접 육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세 작가의 전시 그걸 보고 맨 처음에 그 기획안을 보고 굉장히 각각 이때까지 열심히 해온 작가다라는 것 빼놓고 그렇게 공통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두 분은 파나 작가니까 그렇다고 치고 파나와 회화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묶일 정도로 큰 그거가 있느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각각의 작품을 보면서 이제 김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말 이 살껍데기를 쫙 벗기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몸에 새겨놓고 이렇게 뭐 프린트한 걸 이렇게 열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을 봤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이 두 파나 작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냥 조형이라서 그냥 미술이라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언제나 물감은 언제나 체액과 많이 비교가 됐습니다. 정말 자기의 고열을 짜서 하는 것이 이제 미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체액과도 비유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짜서 찍고 이렇게 프린트할 때 이렇게 벗겨내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세 작가의 어떤 공통점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룹전이긴 하지만 각각의 그 작가들이 이렇게 자기 작품을 여기 이렇게 내놨을 때 이렇게 왜냐면 본인의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의 그 작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열심히 했다가 안 하는 작가가 아니라 그건 분명히 어떤 선택과 지금 내가 이 맥락에서 보여준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세 분 작가에게
이번이 전시 때 자신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내가 이 작품을 내가 이 맥락에서 한번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어떤 맥락에서 골라가지고 오셨는지 저기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쪽부터 네 김재훈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작품 많잖아요. 근데 그냥 최근 작품이라서 저걸 가져온 건 아닌 것이고 저 시리즈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같이 알았습니다. 그 작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옛날에 과거에 89년도 그 정도 때부터 있던 작품을 보면 전혀 다르겠고, 그러니까 같은 작가의 것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그래도 좀 통일시키는 게 낫겠다. 그래서 3년 전에 전시했던 그 살전 그 연작들하고 과거에 그 2004년도에 그 사비나 미술관에서 전시했던 거인의 장 연작, 그리고 이제 아버지 연작, 그리고 요번에 올해 그 6월달에 전시했던 그 작품들을 가지고 한번 맞춰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듯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네, 김성우 선생님은 저 작품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셨나요? 우선 이 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작품 경우에 우선 요 해운미술관에서 초대 전시회를 한다고 제안을 받았을 때 수원의 미술관에서 과연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 제 나름대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생 수원은 제가 자주 놀러 오던, 또 여행 삼아 오던, 또 제자들하고 수원 화성, 신학기가 되게 되면 꼭 같이 여행을 왔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수원인데 여기서 전시한다고 할 때 어떤 작품들을 보여줄 것인가, 지금 저 평론가 이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고민을 무척 했습니다. 와서 조금 전에 제가 연도를 쭉 한번 봤더니 여기 붙어 있는 몇 안 되는 작품이지만 30년 전 제가 젊었을 때 판화를 본격적으로 했을 때 1990년작, 그것이 저쪽에 동그란 해가 있는 저 그림이 1990년도에 요것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그림이 1990년도에 제가 작업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저 노란 해가 99년도에 작업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뒤에 시꺼먼 거, 이 굉장히 커다란 작업 8점이 붙어 있는데, 저 작품을 제일 먼저 저 시리즈를 꼭 가져와서 붙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서 10장이 시리즈인데 10장 중에 제 나름대로 8점을 골랐습니다. 저 작품이 제작된 것이 2005년도 제가 나름대로 60살이 되는 해에 제 작업을 뭔가 회고전 비스듬한 전시회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에 붙였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중요한 미술관에 모두 다 소장이 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붙어 있는 것이 한 30년간에 걸친 작품들인데 제가 선택할 때 그래도 기법이 조금씩 다르게 제 나름대로 개성 있는 또 새로운 쪽에서 실험을 한 이러한 작품들을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서 이번에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보고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몫이니까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강행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광주하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판을 한 지가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뭐 불교판화부터 이제 구상 작품으로 쭉 해왔습니다. 쭉 해오다가 2015년부터 서울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초대전을 받으면서 2015년부터 이제 비구상으로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유성으로 썼던 잉크들이 이제 수성으로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이 비구상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액자를 좀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설치 쪽으로 또 발전이 돼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부터 거가 이제 비구상이 시작됐던 거였는데 저 끝에가 최근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에 이제 아크릴로 된 게 이제 최신작. 그래서 이제 근래에 와서는 이 실이라는 거하고 이제 이게 꼬매갖고 이제 아트북을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실이라는 게 작용이 되면서 이제 저쪽에 이제 비구상이 전부 제가 하는 것들은 저 4점 빼놓고는 전부 한 점씩밖에 안 나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이후에도 지금 많이 설치와 저는 변화된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중간에 변화된 단계에서 일부 지금 제가 이제 보여진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정말 아주 길지 않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인의 어떤 그 작품의 연대기 안에서의 이 작품, 이런 작품이다,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이제 더 궁금한 거는 뭐 다 같은 분에게 같은 질문이에요. 맨 처음에 이제 김재용 선생님께서 정말 누가 딱 봤을 때 이름을 가리면 내 작품이라고도 이게 김재용 화백의 작품일까라고 의심이 될 만큼 어떤 그 변화가 있는 작품을 이제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상우 선생님은 워낙 그 폭이 넓은 그 연도에서 그걸 뽑아오신 거고, 강영복 선생님은 지금 자기 작품 중에서 지금 변화의 와중에 있는 거를 지금 내놓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뭐 자신의 대표작이라든가 뭔가 그냥 좀 요즘에 그 코드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모아본다든가 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자신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 맥락에 있는 작품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김재용 선생님은 80년대라든가 90년대 선생님 작품을 이제 선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진짜 많이 다른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때의 그 감성이라든가 그때 본인이 이렇게 추구했던 어떤 그 방향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엽기적일 수도 있고 또 부르주아 퇴폐주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랑도 연결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자기 진단을 하시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좀 저런 식으로 바뀌셨는지, 또 왜 지금 그런 걸 지금 변화 보여주고 싶었는지, 그게 다시 궁금합니다. 옛날이라고 보면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그때는 이제 정치적인 거, 아니면 역사적인 거, 현실에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면 87년도,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어떤 그 자연, 환경 문제 이런 걸로 이제 접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림들이 크게 바뀌게 되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와서는 그 인체를 이용해서 조금 이제 관념적으로 좀 변했다 그럴까? 좀 이제 차가워졌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가고, 그 마지막에 그 3년 전에 그 살전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보면 막 징그럽다. 채식주의자냐, 육식을 먹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가축과 사람 간의 그 어떤 불공평한 관계 같은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명히 크게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처절하다.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럼 김사부 선생님께서는 거의 우리나라 그 현대 판화의 역사를 거의 이제 압축하다 싶을 만큼 어떤 그 전시 경력과 활동 상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작품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중요한 작품이 있던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김재홍 선생님이 어떤 시대의 변화도 이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또 80년대에 막 굉장히 그 목판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민주권에서도 많이 활성화되고 그랬었는데,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미술 신 속에서 누군가 김상구 선생님이 판화계에서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평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에게 자명하게 이렇게 놓고 볼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계통에서 계속 그걸 견제하고 이제 그 큰 나무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랄까, 이렇게 도전적인 어떤 왜 파나냐, 왜 파나만 했냐, 뭐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판화를 하게 된 동기는 아주 어렸을 때서부터 파고 찍는 국민학교 때 도장을 팠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미술 선생님이 한국현대판화가협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잘 만난 겁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판화 작가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미술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판화에 대한 맛을, 제가 도장을 파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니까 판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찍는다,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판화 작업을 경력을 초창기 때 나름대로 상도 받고 그러면서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하나가 움직이는 그 현상은 너무나 미미하고 내가 판화를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제 어린 마음에도 이건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랬을 때 선배하고도 의논을 하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은 먹고 살 수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판화를 할 수 있을까? 미술 선생을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는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을 제 나름대로 연금을 받는 그 시기까지 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돈도 좀 모아놓고 이게 20년 되는 해에 사표 쓰고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를 작업을 하고 역시 판매해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작업에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누가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가장 후회되고 놀랬던 일들 중에는 제가 40대 되는 해에 불란서 파리를 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돈도 없는데 무슨 파리를 가느냐. 그런데 화랑 주인이 저한테 줄 돈을 아예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저를 끌고 갔습니다. 가서 파나 전문 아트 페어를 그 시간을 맞춰서 가서 불란서 그랑팔레라고 하는 멋있는 전시장에서 세계 각국의 하나를 다루는 화랑과 그 다음에 작가 이런 사람들이 축제를 벌리는 그 광경을 보고서는 하나도 회화의 하나로서 회화 작품의 하나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장르구나. 이러한 어떤 확신을 갖고서는 돌아와서 어렵게 나름대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하나 미술제 이 아트 페어를 사실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작품을 발표하고 판매하고 수입을 갖는 이런 시장을 제 나름대로 만들어 놓고 저 작업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제 나름대로 95년도에 1회 전시회가 열려서 한 25년간은 어떻게 되면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걱정을 안 하고 1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판매되는 거 가지고 또 1년 생활하고 그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어쨌든 하나라고 하는 장르가 지금도 열악합니다. 지금 옆에 회화를 하는 유화를 그리는 작가와 우리가 동시에 지금 전시회가 열리는데 하나와 유화가 동시에 같이 열리는 전시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하나가 약합니다. 유화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런데도 작가 입장에서 흔쾌히 또 그림을 주문해 주셨고 우리 경우도 우리 옆에 강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나에서 가장 회화에 가깝게 작업하는 작가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 분이 전시하게 된 것이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드물게 보는 3인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 작업 과정에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저희 판하는 작가는 회화의 작가로서의 같이 대접을 해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하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고 할까요? 더군다나 저 후배들은 아마 더 그런 쪽에 가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근데 다 이제 본인만 이제 힘든 줄 아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강행복 선생님은 좀 목판화를 중심으로 하셨잖아요. 판화 중에서도. 근데 여기 이렇게 전시된 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설치로도 이렇게 확장된 이런 입체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평면에서 설치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것도 굉장히 그냥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더 이렇게 순도 높게 그 평면으로 딱 될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이 이렇게 바깥까지 나와서 설치로 확장이 됐는지.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조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했고, 판화는 유광열 선생한테 이제 대학교 때 3학년 4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도 했고, 제가 디자인 사무실도 했다가 이제 판화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쭉 그동안에 와서 이렇게 지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동판이나 석판이나 그런 건 좀 맞질 않고, 이제 목판이나 종이로 된 거, 나무에서 나온 재료들, 이거하고 제가 이제 맞대는 거를 제가 이제 느낌으로 이제 발견했습니다. 따뜻하고 검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판화, 제가 이제 김상무 선생님은 이제 제 스승님입니다. 김상무 선생님이 한 작업을 따라서 했다고 그럴까요? 그 사회에서 만났지만 이제 지금도 스승님으로다가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했듯이 이 에디션이라는 거에 묶여갖고 이제 에디션을 계속 찍다 보니까 하나는 계속 많이 적체되고 또 판매는 안 되고 또 이 액자들이 보이지 않게 그냥 계속 쌓입니다. 이제 또 전시회 나가다가. 그래서 이 액자에서 어떻게 좀 탈피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에디션 없이 이제 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트북을 만들게 됐어요. 그 아트북은 또 왜 시작이 됐냐? 이 작품들이 메인으로 이제 완성된 작품도 많지만은 테스트한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하나 찍기 위해서 테스트를 상당히 많이 해갖고 이제 작업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이 쌓였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처치하기 힘들 정도로다가 이제 쌓여서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제 막 칼질을 했어요. 칼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파괴하는데 새로운 조형들이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처음에는 많이 폐기하고 뭐 명함도 만들어서 주고 뭐 아마 배지 깔아 있었으면 다 태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폐기하는 것도 엄청 힘들어요. 아침부터 칼질해봐야 힘이 들어서 얼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뭘 묶어서 보관하고 나만 보는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했어. 내가 보고 내가 감상하는 책으로다가. 그러다가 보니까는 좋은 것들이 많은 새로운 조형들이 내 그림 속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전부 있는 것만 부셔갖고 절에 들어가서 한 4박 5일씩 가서 이제 실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광사, 불갑사, 쌍봉사, 증심사 이런 데서 한 거가 한 1년 동안 한 것이 한 바깥에서 했을 때 한 뭐 몇 년 한 것만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이제 상당히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다 또 응용편이 나오고 끊임없이 지금 응용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흑백은 안 보여졌는데 이제 이 흑백이 저도 제일 좋아요. 흑백이 제일 좋고 제일 이제 작품성이 있고 제일 좋은데 사실 판매는 잘 안 되는 거예요. 흑백들이. 하다 보니까 이제 칼라를 또 이제 하게 됐죠. 그때 또 어떤 분은 와서 저 흑백을 보고 칼라를 왜 안 하냐고 하고 칼라가 하면 또 흑백이 좋다 그리고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양쪽 갈래로다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뭐 이제 방향들이 지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30년 이상 한 조형들이 압축돼서 지금 다 이렇게 집합돼서 나온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어정쩡한 게 얘기하고 두서없이 계속 두서없지 않습니다. 이해가 너무 잘 되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펼치긴 해도 본인의 그 작품을 가지고 이게 접었다 펼치는 그야말로 텍스트처럼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 일반 뭐 영상 설치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선생님의 작품도 이게 설치이긴 하지만 결국 이제 평면이라는 큰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 변주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김상국 선생님께서 정말 유화랑 같이 이렇게 같은 반열에 있으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뭐 이런 말씀까지도 이제 너무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만약에 굳이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세 작가의 어떤 그 공통점을 본다면 이제 무슨 설치로도 확장이 되지만 아까 평면의 어떤 변주 있고 손으로 작업을 그야말로 이 평면에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옛날처럼 그 화가라든가 판화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정말 당연시 오래전부터 정말 르네상스 이후부터 계속 있었던 정말 당연시된 그런 직업이라고 우리가 안이하게 생각하면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나가도 어마어마한 그 스펙타클에 그거가 우리한테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하는 게 이제 다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런 환경 속에 이제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냥 내가 이때까지 판화를 했기 때문에 그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여러 그 시각적인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어떤 경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매 순간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 손으로 요거 하고 있지? 하고 있는 그 질문을 지금 스스로에게 다 하고 계시고 그걸 하고 계셨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작품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먼저 김재웅 선생님한테 그럼 이렇게 막 요즘은 이제 막 3D 프린터도 있고 그냥 프린터로 막 그 사진이 거의 나오다시피 한 그런 고화질의 이미지 제작술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아직도 이 유화를 그리지? 유화로 왜 표현을 하면 그들이 하는 것보다 어떤 면이 더 힘든데 적어도 뭐 어떤 객관적인 그런 원인은 아니더라도 나한테는 바로 이래서 왜 해야 하다 라는 어떤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워낙에 그 기계에 약해요, 제가. 그러니까 컴퓨터 쪽 부분은 거의 그 컴퓨터에 가깝고, 이걸 이제 컴퓨터 가지고 아니면 어떤 기계를 가지고 만들려고 그러면 그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그게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는데, 그리면서 느끼는 그 쾌감이라는 것도 상당해요. 그러니까 그리는 그 순간 계속 붙이를 하고 찾아 들어가는 뭔가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 순간순간에 맛보는 그 희열들 그런 게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해나가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구도자처럼 그러니까 한 점 한 점 찍어 나갔을 때 좀 어떤 면에서는 무아지경에 빠지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놓지 않고 손으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구 선생님은 얼마 전에 그 인터뷰하러 거기 갔더니 재봉틀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게 지금 때까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해왔었지만 재봉틀 갖고도 뭘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게 딱 있었던 거였거든요, 작업실에. 그래서 판화라는 거가 사실은 막 유화라든가 다른 그 회화에 좀 반열에 못 올랐던 것이 약간 기술적이고 메커니즘적인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공예라든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하고 이렇게 에디션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은 그 하나에 관련된 여러 저렇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그 미디어에 대한 실험이 뭐 아까 재봉틀 얘기했듯이 뭐 그런 게 몇 개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요 전시 작품 말고도 그런 거를 이렇게 활용하신 어떤 것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제 경우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젊었을 때서부터 하나를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겸사겸사 노력한 흔적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아까 하나 미술제를 열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일본에 가서 이우환 씨를 뵀습니다. 이우환 씨 시로다와람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면서 파나 미술제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글 하나 써주십시오. 파나에 관한 글. 이우환 씨가 파나가 많습니다. 파나 작업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책을 한 권 주면서 여기에 파나에 관한 글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가서 실으라고. 막 그래가지고 파나 미술제 거기에 무크지에다가 번역한 글을 제가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도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파나는 하나의 기술적인 목판을 하느냐 동판을 하느냐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험의 도구로서 실험을 하는 도구로서는 하나만큼 좋은 재료가 없다는 거예요. 종이도 다양하지, 판도 다양하지, 찍는 방식에 따라서, 잉크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게 파나라고 하면서 본인 작업이 유화를 그리기 전에 변화를 갖기 위한 실험은 파나로 한다는 겁니다. 저도 평생 파나만을 쭉 해왔는데,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재미있다 보니까는 기술에 빠집니다. 기술에 빠지게 되면요, 매번 하나의 작업이 어렵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한 작품 나옵니다. 그 파는 거는 평생 그 목판 같은 경우 파본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해본 하나의 경험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파나를 전문하는 분들은 거의 장인, 그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화가 있어야지만은 생명을 갖는 겁니다. 막 그렇다고 할 때 막 감상을 한다 하더라도 찍는 기술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찍은 방법과 모든 것들은 작가에 의해서, 주변에 의해서, 또 준비된 재료에 의해서 마침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작품이 나오는 건데, 찍혀져 나온 작품이 그림이냐 그림이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우환 씨가 마침 이 얘기를 해주면서 저도 굉장히 젊었을 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격려도 해주면서 그때 일본에 가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구경도 시켜주고 막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작업하면서도 자봉틀을 준비한 것은 에코백의 하나가 되게 지키는 겁니다. 실크 스크린. 저는 지금 세계 여행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가면 제일 먼저 에코백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삽니다. 제일 싸요. 그리고 또 책 사는 거니 뭐니 쇼핑한 것도 거의 넣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온 것들을 또 선물로도 주고. 얼마 전에 제 창고 같은 거 뒤져가지고 그 에코백이 쓸만한 게 있나 봤더니 세계 미술관에서 발행된 그 미술관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한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경우에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또 여기 관광지, 화성, 수원, 화성 이런 데 간다 할 때 괜찮은 에코백이 외국에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그랬을 때 가장 적당한, 역시 그 작품이 되어 있는 에코백 하나 만들었으면 하고, 제가 지금 지난 한 4월 달서부터 거기에 지금 아주 몰입이 돼가지고
에코백 아마 제가 맨 처음에는 자봉틀로 할 거를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봉틀을 워낙 오랫동안 안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에 2~3천 원 되면은 무늬가 없는, 예,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사가지고 목판을 찍어가지고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예, 만들어 보고 있는데, 그런 작업은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와 같이 무게가 있는 작업을 하나 끝내놓고 나면은 쉬는 시간에 그 작업을 합니다. 예, 그 작업을 하면은 또 나름대로는 한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몇 달 동안 나름대로는 좋은 거 괜찮은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올 때까지, 예, 그걸 하면은 나름대로는 즐거움도 있고 또 작업실에 오는 분들 하나씩 또 가져가기도 하고, 예, 또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언제 기회가 되면은 또 전시회도 그거를 작품으로 또 출품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 작가지만 새로운 쪽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하는, 제가 에코백을 작업을 하면서 다음 작업을 구상하는 겁니다. 막 그런 생각을 갖는 막 그런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저의 그 작업이 쭉 이어지는 게 아닌가. 어쨌든 막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쉴 때도 그 뭔가 만드시면서 쉬신다는 근데 역시 작가란 그냥 이렇게 관념적으로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뭐를 전개시키기보다는 계속 손과 바로 연결된 어떤 뇌를 작동시켜가지고 이제 새로운 것이 또는 그만의 독특한 것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쉬어도 쉴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행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가가 다 특이하게 자기만의 라이프 스토리가 있는데, 그 선생님의 경력 중에서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셨던 거랑 또 아까 절에 들어가서 뭐 하셨다는 얘기 듣고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자신의 지금 어떤 뭐 옛날 작업이든 지금 작업이든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하나가나 다른 조형 예술가들에게 다른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런 게 있을까요? 글쎄, 처음에 판화 시작이 이게 불교 판화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절에서 좀 생활을 좀 송황사에서 생활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같이 작업도 하고 이제 사보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절 생활에 많이 제가 익숙해졌죠. 스님들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작업, 또 이제 사고의 연재도 하고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어떤 이제 지금 있는 작업들도 바탕은 다 불교가 깔려 있다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15년에 이제 광주 시립미술관에 지금 이제 하정욱 미술관이라고, 근데 옛날에 상록 미술관이었어요. 근데 1, 2층 해갖고 굉장히 큽니다. 큰 데서 이제 저의 의견에 상관없이 초대전을 받았어요. 그건 거절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근데 기간을 굉장히 이제 한 1년 정도 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그 공간을 큰 방이 있고 이제 방이 한 6개쯤, 7개쯤 되는 걸 다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1년 안에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빠른 방법들을 이제 찾았죠. 그때 이제 비구상이 그때 됐어요. 근데 이제 구상은 참 스케치하고 뭐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신 진땀 빼면서 작업 하나 합니다. 구상이라는 건. 근데 비구상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건 이제 감각적으로 그냥
감각적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뭐 실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흐르는 대로. 그다음에 꼬매는 것도 감각적으로 꼬맵니다. 이것저것 이게 편집이죠. 뭐 편집인데 그때 봐서 이제 잡히는 대로 깔아놓고 해서 전부 지금은 이제 그 감각적으로 순리대로다가 이렇게 그 흐름 따라서 간다니까. 그러니까는 어제 작업했던 거고 오늘 작업했던 거고 틀리고 또 내일 작업하면 또 틀리고 매일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30몇 년 하다 보니까 이 판화가 내가 숙명적이라는 거를 이제 근래에 이제 발견을 하게 됐어요. 진작부터 이쪽만 봤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늦게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살 동안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숙명적인 거라는 걸 이제 근래 한 몇 개월 전에 뭐 1년 안에 지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더 할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다 못 쓰는 재료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전부 다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제 바늘로 꼬매는 작업은 이제 한참 하다 보면 상당히 지루해요. 지루해갖고 그건 좀 상당히 이제 인내력을 갖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편집하고 꼬매고 뭐 설치하고 그 부분만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재료들을 뭐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재편집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밑바탕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에서 어떤 순리대로다가 흐름 따라가는 그런 룰을 따라서 이제 지금 가고 있죠. 옛날에 이화여대 앞에서 이제 우리 선배랑 이제 점을 치러 간 적이 있어요. 점을 치러 갔는데 이렇게 놓고선 이 꼬챙이들 놓고 이따 흔들더니 몇 개 빼고 나서 그걸 갖고 점괘로다가 그걸 풀어주더라고. 저게 무슨 점인가 했어요. 근데 그게 그때 그 기운에 따라서 그 사람 기운에 따라서 빠진다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하나도 그날 따라 또 그때 따라서 이제 흐름이 따라서 변하고 그리고 내 작품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에 예측이 없어요. 뭐가 나올지 예측이 없어요. 그게 이제 무궁무진하게 나한테 이제 상상력과 궁금하고 재미가 있고 이제 흥미를 계속 자아내서 끊임없이 이제 빨리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우주로 빨리 들어가는 거가 아닌가. 어떤 무아지경이라고 할까? 그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풀고 나면은 저쪽 번이 이런 것들도 우주 같구나 제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주. 근데 끊임없이 다 새로운 이제 다른 작품들이 나온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지금 굉장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약간 좀 개인적인 약간 더 궁금증 때문에 형식적인 그 부분을 너무 많이 물어봐서 좀 그랬는데 전 이제 좀 2부에서는 좀 내용적인 그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웅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살에 대한 그 얘기도 하셨고 굉장히 지금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짐승의 육체든 사람의 육체든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 미술 운동에 가담하셨을 때는 또 인간이 굉장히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변혁에 또는 억압받는 주체 이런 어떤 거가 있었는데 본인의 작품에서 그 육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제 뭔가 이렇게 각인이 되고 하나랑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각인이 되고 고통받고 막 벗겨지고 이런 거가 사실은 이제 권력이 몸에 각인되는 방식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고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고문이 아닌 그런 굉장히 즐거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어떤 권력의 어떤 흔적들이 계속 이렇게 몸에 새겨지는 그 과정 때문에 그렇게 수능적인 인간들이 이제 계속 또 재생산되고 또 지배가 또 용이해지고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그냥 추상 미술이 아니라 그 육체를 좀 가운데 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육체는 좀 본인의 작품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97년도부터 그 인체를 가지고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인체를 단지 인체만 본 게 아니라 이중구조라고 그러죠. 제 그림을 누가 이제 해석을 할 때도 이중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의 몸과 자연과를 두 개가 이제 섞인 서로 배치되거나 아니면 혼용되거나 그렇게 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 흔하게 제가 제 작업에 등장하는 그 몸은 이 땅의 그 모습, 산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들이라든가 이 땅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몸에는 그 철책선 그런 게 막 새겨져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길이 어떤 그 산맥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그 사정없이 막 그냥 동서로 남북으로 막 가로질러 생겨난 도들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로 상처에 대한 거죠. 각인되어 있는 상처들이 몸에 있는데 그거를 저는 근데 뭐 단순하게 몸에 있는 상처다 그렇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역사라든가 분단 문제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이러한 것에 빗대가지고 그 몸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네, 김상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해외 미술관에서 많이 컬렉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의 대표적인 판화가로서 이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 될수록 본인이 그 한국의 작가다, 한국의 다른 데서 이제 그럼 한국적인 게 뭐냐, 뭐 이런 굉장히 한국적이란 말 자체는 별로 좋아하진 말은 아니지만 결국 이제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특히 이제 그런 식의 그 대표 주자로 많이 나서게 됐을 때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또 작품에도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떤 그 소위 말하는 한국적인 소재들이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많이 의식을 하시고 이렇게 뭐 탐구를 하신다든가 좀 그런 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미술에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하나가 근대 미술이 약하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난 내용 중에 우리나라에 근대 미술관이 없답니다. 근대 미술관.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그분이 기증한 작품을 가지고 근대 미술관을 지으면 그게 최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판화에 있어서는 근대적인 작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로 가게 되면은 능화파, 무늬를 찍던 판, 이 능화판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이외의 목판이라고 하면은 8만 대장경도 있고 세계적인 그러한 목판 문화가 있는데도 우리가 판화를 세계적인 그 판화 작가가 없고 판화 작품이 근대는 거의 없고 이러한 지경으로 된 상태에서 제 경우는 그 판매하는 화랑도 섭외를 하고 시장도 만들고 제작하고 작업을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러한 일을 지금까지 했다고 했을 때 하나의 꿈은 제 후배 중에서는 분명히 세계적인 목판화로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울산에 해마다 목판화 페스티벌, 국제적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10회째, 10번째 열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제가 한 말씀 더 붙인다고 하면은, 제가 판화를 하는 작가로서 작업하는 과정 중에 무엇을 제일 중요시 여기냐면은 구상입니다. 구상.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스케치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지금도 그것이 어느 시점에 제 작업실에 불란서 사람이 와가지고 제 작품을 보러 왔는데 판화 작품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치를 보자고 합니다. 네. 물론 저도 불란서 가가지고 로댕 미술관 가가지고 로댕 미술관 들어가면 의뢰의 로댕 조각 작품을 볼 줄 알았는데 절반은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다시 말하면 완성 작품, 조각이든 판화든 이 이전에 더 순수하고 가치가 있는 그림은 스케치입니다. 스케치. 요즘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혹은 취미로 하든 본인이 연습장이든 어느 종이든 그림 그리는 그 스케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그 다음에 이 자료를 판에다 옮긴다고 했을 때는 아까 옆에 김 선생님 경우는 캔버스에다가 붓을 가지고 그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판에다가 파면은 완성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나중에 이제 완성작품을 보죠. 그게 틀립니다. 저희는 그 과정을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준비하는 종이도 그렇고 종이 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계 모든 것들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스케치를 판에 옮겨서 하기 시작하면 그 판은 이미 이제 다른 작업을 못하죠. 그런데 스케치한 것이 완성된 작품을 이것을 가늠을 못하고 작업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찍혀 나왔는데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틀린 겁니다. 그 후에는 말도 못합니다. 종이서부터 판서부터 여러 가지 경비, 시간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할 때 우리 판하는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작업들이 마치 집을 한 채 지을 때 설계도가 있듯이 스케치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한 작품이 나옵니다. 뒤에 있는 이 작품은 한 점에 10장씩 찍었습니다. 같은 게 10개가 있습니다. 저 10개를 하기 위해서 10작품이 시리즈로 있는데 에디션 10장을 찍자면 종이가 100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분이 있어야 되겠죠. 저거 한지를 만드는 공장에다가 주문해서 제작한 종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몇 달을 준비해가지고
치밀하게 생각을 하고 크기서부터 판서부터 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드는 작품이 완성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희열은 아까 김 선생의 그 어떤 여러 가지 즐거움 그거 못지않게 하나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강영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그 본인의 그 작업의 그 변천에서 설치 작품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그 여분의 이렇게 망친 것들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활용하는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설치 작품이 이제 그게 소화했기 때문에 이제 좋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작품은 어느 하나도 이제 버릴 거 없이 다 이렇게 다 필요한 거고 다 어떤 자리가 있고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또 실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본인의 표현 방식에서 이제 중요한 것 같고 그 중에서 나 혼자 보는 어떤 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전시된 저 작품도 그렇고 이 책이라는 좀 더 넓게 말하면 그 텍스트라는 어떤 그 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런 소재 내지는 주제가 좀 본인의 그 세계랄까 이런 걸 더 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절하기 때문에 저걸 하셨겠죠? 책은 좀 어떤 맥락으로 이제 작업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네네네. 책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보관하기 좋게 내가 이제 뭐 사라지더라도 이제 우리 뭐 자식들이 이제 보고선 감상하는 거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발전이 되면서 그 아트북에서 그다음에 이제 더 발전돼서 이제 설치로 됐죠. 설치도 뭐 더 크게도 할 수 있는데 또 짐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도 이제 쓸모가 그동안에 찍어놨던 건 다 이제 뭐 폐기도 했던 건데 전부 다 쓸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이제 바닥에 깔아놓은 거는 얇게 찍은 거는 저런 데다 다 붙였고 또 두꺼운 거는 책으로 만들고 또 앞면만 있는 거는 뒷면도 또 찍고 또 그 위에다가 또 덮쳐서 찍고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이 안 되는 게 없고 다 이제 다 필요한 거고 다 쓸 때가 쓸모가 있어져. 그러니까는 뭐 영역이 상당히 이제 넓어지죠. 이제 아이템들이 그게 뭐 인드라망이라고 이 우주는 이 어떤 뭐 유리구슬에 의해서 다 연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제 작품도 다 그런 거를 제가 느낌을 받았죠. 다 어디 적소에 다 연결돼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이제 어떤 나 혼자만의 여행, 또 내 마음 속에 있는 여행, 이제 또 그게 곧 또 저는 이제 우주 여행이라고도 제가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 여행처럼 또 새로운 세계를 계속 발견하면서 보면서 가는 그런 즐거움이랄까. 그러니까 또 작업을 시작하면 이제 그게 계속 이제 궁금하고 항상 이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하면 똑같은 걸 보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다른 거를 볼 것 같다. 제 작품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여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아닙니다. 왜냐면 옛날에 어떤 소설가가 모든 세계는 책이고 책은 세계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연결망을 가지고 어떤 걸 표현하지만 책은 특히 더 그런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질문한 거고요. 또 이제 여기서만 너무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씩만 더 드리고 여기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또 밀도 높은 이게 작업을 하신 분들에게만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이번 질문은 그건 뭐냐면은
굉장히 여러 기간 동안 이 여러 방식으로 그렇지만 하나의 어떤 그 매체에 막 집중해가지고 이걸 하셨는데 여러 그 작업에 이제 굴곡점이 있었을 거고 전환점도 있었을 거지만 그래도 내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계속 좀 견제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뭐 작업에 대한 태도든 아니면 그 작품에 나온 어떤 소재든 주제든 그런 게 혹시 있으면 그게 좀 궁금합니다. 김재원 선생님.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리 현실주의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보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그것이 어떠한 강도를 가지더라도 그냥 해버리고 망설이는 편이 아니에요. 그냥 해요. 무슨 뜻이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럴 텐데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런 궁금함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면이 좀 적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내가 표현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거다. 그런 판단이 들면은 그냥 하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김상우 선생님은 좀, 네. 제 경우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작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조건들, 그 중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케치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에 스케치를 하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매일 거의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스케치에서는 가장 작업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꼭 이것을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찾는 하나의 그 노트입니다. 그리고 작업할 것이 적응을 해두는 그런 어떤 적은 통장 같은 것이 스케치북이 아닌가. 제가 지금까지 그 스케치한 것들이 모아놓은 것들이 그러니까는 한 200권 정도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70년대서부터 그러니까 50년 전부터 스케치한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스케치라고 하는 것이 조각이나 회화의 스케치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립니다. 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가지고 여분도 생각해야 되고 하여튼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어떤 생활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쪽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게 어떤 나의 즐거움이고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네, 강기무 선생님은 세 번째라서 늘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니, 예, 제일 불리한데 제일 잘하셔갖고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그 뭐 이게 좀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자랑만 할 게 아니라 참 뭐 나쁜 점도 좀 이렇게 자기의 좀 단점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못한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렉스라든가 사실은 컴플렉스라든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의 그 독특한 그 또 특징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떤 그런 콤플렉스들이 이제 어떤 이게 숙명점으로다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이제 결국 또 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도 이제 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알죠. 그 전에는 몰라서 다 이제 쫄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 옛날 거를 진작 알았던 그런 것처럼 이 한 가지 갖고 이 완주한다는 거가 이게 참 이제 중요하고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갖고 이렇게 그 완주, 일생 동안 완주했던 사람들은 다 존경합니다. 뭐 주방을 했든, 뭐 작가가 됐든, 그 완주한다는 게 엄청나게 그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래도 그냥 그때 어떻게 오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기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완주는 뭐 제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는 이제 딱 나왔죠. 딴 게 크게 군더더기가 이제 필요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렇게 목 하나 갖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제가 이제 기쁘고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냥 대충 뭐 이게 어떻게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어 하다가 이게 한 30년 이상 하니까 이제 그거를 눈에 이제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이 더 젊어졌다고 할까? 때로는 노후되는 게 아니라 이제 딴 분들이 그래요. 이제 젊은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작품. 그다음에 여자인 줄 알았다. 근데 청년 작가인 줄 알았다. 그거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제가 어느 선에서 이제 숙명적인 거를 발견하면서 하니까 새로운 젊음이 쏟아난다고 그럴까? 그러니까는 생동감이 더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노하우가 많고 아는 게 많고 전체적으로 볼 줄 알아졌죠. 옛날에는 부분밖에 못 봤는데 지금은 진짜 아트 디렉터로서 전체 인생 경험, 뭐 여러 가지 재료 경험, 홍보가 이제 토탈 패션으로다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마라톤 뛰는 거를 보면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완주하는 사람들 아주 제가 그냥 박수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의 소회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걸 마치고 여기 오랫동안 여기 자리 참석해 주신 분들께서 여기 질문이 있으면 이제 한 번씩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문석. 저는 파마를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만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마추어 화가로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채화나 유화 같은 때는 우리가 접할 기회가 많은데 파나는 이게 접해볼 수 있는 다시 경험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혹시 파나를 이렇게 무슨 이런 학습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추어들에게 지도하고 계신 게 뭐가 있는지 또 그런 게 우리가 여기 수원 쪽에서 좀 경험해 볼 수 있다면 어디 가서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우에 학교 쪽에 있었던 거는 중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파나미술제 거기에 주력이 있었고 작가 활동하는 데 쭉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좋은 선생한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이 파나는 저도 어깨 너머로 다 배운 것들입니다. 지금 요즘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직 올리지는 못하지만은 그 인스타그램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 두들겨서
하나 쪽만 봅니다. 목 하나. 그러니까 계속 그쪽만 올라옵니다. 왜 그쪽만 올라오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꽤 괜찮은 작품들이 세계적인 것들이 다 올라와요.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저도. 물론 제 작품도 다른 사람 통해서 작품도 한 50점 정도 거기다 올려놓고 있는데, 그리고 좋아요 하고 이제 그 앱이 이제 뜨지 않습니까? 그게 순식간에 많이 올라가면은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올리는 것들이요, 굉장히 아마추어서부터 전문가까지 그 폭이 대단히 넓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 때는 그 인스타그램에 공방 선전하는 게 올라옵니다. 제가 알 때 성수동, 서울의 성수동에 그 판화 공방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고, 꽤 전문가들이 가서 하는 공방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마추어들이 배우는 그런 공방들도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쪽을 통해서도 찾으면은 있지 않나 싶고, 어디 딱히 미술대학교의 아카데미 그런 쪽에 목판화 수업이 있는지도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을 많이 구경하는 것. 좋은 작품이라 하는 것은 하나 위주로 감상하라는 게 아니고 회화 위주로 감상을 해서 회화를 보는 눈을 높이면은 하나 작업도 수준 있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없습니까? 김사태 질문. 변정교생, 최주생, 질문 더 이상 없죠? 그럼 오늘 이거는 마치고, 오늘 그 제2미술관이 지금 제가 주최해 보니까 한 9년 동안 좋은 기획을 해서 전시하게 된 것 같은데, 전시 매번마다 새롭고 이게 어떤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번 전시도 좋은, 너무나 대한민국의 우리 미술관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작가들만 이렇게 모십니다 하고, 이 언론사 분들이 나와서 잠깐 기획의도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그 전시 기획하게 된 것은 사실 판화와 회화의 조언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조금은 작가분에서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 김상구 선생님이나 강행복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면은 물론 굉장히 회화적일 뿐만 아니라 이게 시로 치면 서정시처럼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보기도 아름답죠, 이렇게 하고. 또 그런데 반해서 우리 김재홍 선생님은 작품이 너무 강해요. 그 회화라서도 강하지만 작품 자체가 보여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걱정을 했어요. 사실 걱정을 했는데, 어쩌면은 극명하게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장르 간의 그 느낌을 또 하나의 조화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고 그 조홍이라는 개념이 서로 마주해서 엉전하듯이 이런 조홍이 아니라 어깨를 이렇게 견주면서 견눈하는 이런 조홍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소개해 주신 우리 작가 선생님하고 또 대담해 주신 이선님 팀과 함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